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사연을 열심히 보고 있는 60대 노인입니다. 아직 서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연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있었던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지금은 혼자 편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맞는 아내로 살면서 제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제가 힘들게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이혼하고 잘 지내는 중입니다.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까지는 며느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동네 어르신의 주선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이 있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가깝게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미수가 진짜 괜찮은 남자라니까? 내가 장담해. 성실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만한 남편감이 없단 말이야. 아니에요. 저 지금 일도 계속 해야 되고 아직 누구 만날 생각 없어서요. 말씀 감사해요. 아유, 정말 아까워서 그러는데 너도 이제 청춘이고 연애도 좀 하고 짝 만나서 시집 가야지. 나중에 진짜 만나고 싶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부의 의사를 표했지만 그 다음날 남편을 데려와 저에게 인사시키고는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보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갈수록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편을 보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일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를 봐야 할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갈수록 안 보이면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해지는 마음이 생겨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또 혹시라도 상처받지는 않을까 말조차 조심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미순 씨, 좋아요. 앞으로 제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와 결혼해줘요. 하지만 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걸요. 몸만 와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저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정말 저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잘해줄 건데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용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웃겨 정말. 처음에는 다정한 남편을 둔 덕분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인생이 암울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애 때만 해도 남편이 폭력적인 면을 보인다든지 저에게 욕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1년 차까지는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보냈는데 이상하게 아들을 낳고 나서는 저에게 다른 남자랑 바람피는 게 아니냐며 의부증이 심해지더라고요. 본인을 닮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를 계속 압박하고 욕을 하며 저에게 상처 주는 일도 끊이질 않았어요. 어딜 가나 남편을 쏙 빼닮았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항상 당신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믿냐며 이야기하네요. 그 당시에는 친자검사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본인이 굳이 왜 그런 걸 해야 하냐면서 거부하였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이런 부분을 초반에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반응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얘기들이라 저는 결국 남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윽박 지르는 건 물론 일도 안 하면서 저한테 계속 돈만 달라고 요구해요.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시애미한테 와서 이르는 거냐? 네가 못하니까 태영이도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고 네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기나 했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결혼 초반에는 이런 일도 전혀 없었고 제가 잘못한 부분은 더더욱 없었는데 폭력성을 보인다는 게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남편이 잘못한 거죠. 어디다 대고 꼬박꼬박 말 대꾸 하고 있어? 더 이상 해줄 말 없으니까 돌아가. 정 싫으면 너희 둘 다 갈라서든가. 니들 문제는 알아서 해. 직접 어머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고 특히 남편에 대한 사과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암울한 생활이 시작되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지고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구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도 이제 와서 어쩌겠냐는 말뿐이셨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남자들이 제대로 여자를 잡아야 잘 산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뒤로 저의 생활은 그저 일과 집 그리고 육아밖에 없었는데요. 여자로서 사랑을 받는다는 건 잊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맞았던 건 아니고 초반에는 언어적인 폭력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가스라이팅이 정말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당하게 되거든요. 지금이야 가족 폭력이라든지 예전보다 법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신고하면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 시대 경우에는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었고 종종 제가 참지 못하고 남편을 신고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게 되었어요. 맞는 것은 물론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야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풀어줬어요. 첫째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둘째를 가지게 했고 둘째도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는 딸을 낳지도 못한다며 핍박을 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아들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였기에 오히려 집안 어르신분들은 좋아하셨는데 남편은 갈수록 아들이 본인을 닮지 않는다면서 저한테 다른 놈이랑 잔 거 아니냐며 의심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딸이 있어야 한다면서 셋째까지 가지게 했는데 셋째도 아들이 나오니 어쩜 그렇게 딸을 못 낳느냐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딸을 고집했지만 저희 집에는 아들 셋으로 저의 출산은 끝이 났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아이를 낳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또 매번 저를 욕하고 핍박을 준 게 아니라 또 괜찮을 때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물론 갈수록 그 이의 폭력성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아이들을 보고 견딜 수 있었어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미안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가정적인 아버지는 아니다 보니 남편을 무서워했고 항상 남편의 기분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한 의심을 계속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면서 아들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저를 의심하면서 계속 조사를 하듯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결백하다 보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준 것 뿐인데 처음에는 의심만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남자들이랑 히히덕거린다며 깽판을 친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감해진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가부장적일 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피덩이인 아이들을 두고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행복했던 건 연애 시절과 딱 신혼 1년 차였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아이를 양육하기도 바쁜데 저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던 남편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집으로 돌아온 남편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번에는 말로만 저를 욕했다면 갈수록 폭력성도 높아지고 첫째가 8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폭력적인 면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말로만 욕을 듣다 폭력이 가해지니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까지는 손이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저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며 제발 이혼을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직접 이혼을 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결혼한 뒤로는 생활비를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집안일과 잡일을 해가며 아들 셋을 키웠어요. 왜 이혼을 하지 못하냐며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미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에서는 주변의 말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에 두벅 정도까지 생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나중에 어른이 되면 호강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들을 보면서 견뎠어요. 아들 셋을 낳았지만 셋째는 딸 같은 아들이라 그런지 저를 더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해준다는 게 감사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저도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힘이 없다 보니 그냥 맞고 살았다면 나중에는 아들들이 저를 지켜주는 편이라 예전만큼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박에 빠진 남편과 함께 사는 건 제 자산을 갉아먹는 일과 다름이 없었어요. 폭력만 쓰는 게 아니라 도박도 하고 술도 계속 마시다 보니 그야말로 남편을 삼으면 안 되는 사람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는 똑같이 맞는 아내로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컸는데도 왜 이혼을 하지 않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아들들이 장가갈 땐 모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의 자리를 비워두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렸을 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폭력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 애들이 먼저 다가가지 못하더라고요. 예전만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맞고 살긴 해도 남편은 남편인지라 계속 챙겨주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스라이팅이 되다 보니 인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이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치만 오히려 지금 벗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만난 며느리들 덕분에 저는 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 아들들이 있는데 모두 결혼 정년기가 되자마자 당시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를 데려와 소개시켜줬어요. 다들 너무 곱고 심성이 착한 아이를 만나서 연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착하고 정말 잘 만났구나. 엄마가 보시기에도 그래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예의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요즘에는 결혼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 제가 사람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도대체 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 삼형제가 마음 아팠거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니? 남자들도 늙으면서 힘이 빠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전보다는 덜하잖니. 여전히 어머니 막대하는 건 똑같잖아요. 꼭 힘드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모시는 것까지는 고려해 볼게요. 그러지 마라. 혹여라도 수민이한테 이야기할 거면 지금부터 마음 접고 있어.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는 거야. 아들은 저에게 답답하다며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미 오랜 기간 가스레이팅을 당한 저에게는 남편에게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말했다시피 예전보다는 남편이 힘을 쓰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술 심부름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폭력적인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도 힘이 드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막 며느리로 들여오려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제가 첫째 아들 여자친구인 수민이를 만난 뒤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 집안일은 잘해? 요즘 애들은 집안일을 남자랑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애 데려오지 마라. 모든 남자가 우선이 되어야 돼. 아버지,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며 사셨는데 지금이라도 잘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야?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나처럼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어디 있냐? 내가 바람을 폈냐 뭘 했냐? 그만해라. 밥상머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둘 다 그만해요.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넌 빠져있어. 어디 옛날 같았으면 말도 못 붙이려니?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둘째와 셋째도 가담해서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대화가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전에 수민이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아들 말대로 결혼을 할까 싶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민이가 저희 집에 오는 날에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정말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항상 윽박지르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던 남편이 아닌 친절하고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마치 연애 시절의 남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굳을 정도로 남편이 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적응이 안 됐더라고요. 아, 여보, 음식하느라 고생했어. 이게 다 뭐야? 진수성찬이네. 수민이 온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나는 여보랑 결혼한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 이런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말이야. 그래? 여보 입맛에 맞으면 다행이네. 수민아, 어서 들어오렴. 아버님이 정말 스윗하시네요. 어머니께 정말 잘하시나 봐요. 어쩜 저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잘하시지? 태영 씨가 아버님께 많이 배웠는지 저한테도 엄청 스윗하게 잘해주거든요. 아버님 뵈니까 왜 그런지 바로 알겠네요. 하하, 그래? 태영이 놈이? 집에서는 통 말 수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구만. 많이 먹어라, 수민아. 그날은 첫째 아들도 저도 정말 당황스러웠던 날이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줄 몰랐는데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싶더라고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수민이가 집에 가자마자 남편은 음식에 대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또 태영이에게 수민이 욕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수시로 바뀌는 남편 기분을 맞춰주기도 힘들지만 아무래도 아들의 결혼이 달려있는 문제라 제가 살살 달래가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좋은 상대를 찾았으니 결혼을 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들도 이번 결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상견례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 심하게 저에 대한 칭찬을 하며 본인이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후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식장에 가기 전부터 투덜거리는 남편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취업 이후에 출가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남편과 생활하며 간혹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맞고 사는 거에 있어서 익숙해지기보단 요령이 생겨서 그 상황이 될 것 같을 때 피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맞았을 때 그동안 저의 인생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을 위해 살아야 했고 또 남편에게 대들다가 맞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나중에는 대들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 제 스스로 너무 작아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고 무엇보다 아들들이 저를 더 찾아와서 챙기다 보니 고마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맞고 사는 건 며느리들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들도 시아버지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역시 아들들은 필요가 없다며 집에 찾아오면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며느리들에게도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용돈이 적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음식을 해오면 입맛에 맞지 않는다더니 쓰레기통에 그대로 넣어버리기도 했죠. 그 뒤로는 며느리들도 본인이 처음에 만났던 시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다며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화난 게 있냐면서 말이죠. 본인들이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들의 눈빛이 모두 안쓰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다며 제가 제 남편을 챙기는 거라 이야기를 하니 다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하긴 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는데요. 그날은 유독 남편이 저를 심하게 갈구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며 저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정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맞고 살아야 하나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서러운 마음에 그대로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에게 했던 가장 큰 반항 중 하나였어요.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에게는 이제 인내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염치 없지만 첫째 아들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얼마 걸리지 않아 버스를 타자마자 바로 도착할 수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서 집으로 바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맞이해 주었고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며 얼굴은 왜 그러시냐고 저의 상태를 먼저 살폈어요. 저는 서른 마음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며느리 앞에서 펑펑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네 시아버지가 매일 때리고 돈 달라고 하고 술상만 차려달라고 하는데 날 여자로서 사랑해준 적도 없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뛰쳐나왔단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라고요? 며느리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미지 관리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도 느꼈겠지.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말이야. 그 본성이 어디 가겠니?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 새 키우면서 아버님한테 그렇게 대우 당하시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걱정 마시고 당분간 지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동서들하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맙구나. 곧이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에 전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인 것 같더라고요.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시는 어머니를 볼 생각하지 말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저도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요. 아들 다 키워놓고 장가까지 보내고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들들이 모두 며느리와 모여 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모아둔 자산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동안 날린 자금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하긴 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 집이 가까워서 오긴 했지만 합가해서 사는 것은 미안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새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모여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걱정하는 저를 위해서 저는 가장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예전부터 제 팔뚝에 있던 멍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여보, 어머님 팔뚝에 있는 멍 봤어? 전보다 더 심해지시던데. 당신에겐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어머니가 예전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사셨어. 당신 그 말이 사실이야? 그럼 우리가 모셔야지. 어떻게 아버님이랑 어머님을 둘이 둘 생각을 해. 나도 당연히 엄마한테 얘기해봤지. 근데 오히려 너한테 얘기하지 말라잖아. 나도 그래서 더 자주 어머님 아버님 잘 찾아뵈려는 거고 엄마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두고 있는데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뒤에 수민이에게 저희 집에 설치된 홈캠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때부터 저를 남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 준비를 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동안에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보답받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에게 주던 용돈을 저에게 모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아들들에게 용돈을 따로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제 용돈을 건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제 용돈까지 가져가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니 아들들은 기가 차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그럼 그동안 보내드린 용돈은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엄마가 그냥 간간히 나가서 벌었던 돈으로만 생활했단다. 저희가 매달 보내드린 돈만 해도 두 분이서 충분히 일 안 하고 생활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미리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제 본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겠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남편을 싫어하긴 하지만 자식들한테 그렇게 버림받는 건 원치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인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주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아들들의 집을 찾아왔고 제가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돌아갔다고 해요. 아들에게는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못 찾을 것 같냐며 호통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들이 구해준 집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다행히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저를 위해 남편을 위한 복수를 같이 해주는데요. 일단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저희 집에 홈캠을 설치해 두어서 아버지의 폭력을 그대로 담은 영상들이 남아 있었어요.
요즘에는 폭력에 대해서 처벌이 많이 세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고소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미 시도를 해봤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들들은 지금 시대와 그때가 확연히 다르다면서 이제라도 어머니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줬어요. 아들과 며느리들이 이렇게 나서서 저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고도 남을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제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편하게 쇼핑도 하고 가고 싶은 장소도 가고 사진도 찍는 등 제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은 며느리가 저를 불러서 백화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삐까뻔쩍한 건물들은 처음 봐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쇼핑몰에 들어가더니 가방부터 시작해서 옷들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부담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고 이야기하니 그동안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남편 없는 생활을 즐기며 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남편과 살면서 그동안 억압당해 있던 제 삶이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좋더라고요. 아들들이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저에게 연락 올 일이 없도록 핸드폰도 새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남편은 곧이어 제가 새로 산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휴대전화 바꾸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야 도대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나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살 일 없어. 이만하면 됐어. 지금 돌아오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테니까 바로 집으로 와. 아니, 이제서야 내 인생 찾았는데 내가 내 발로 왜 그 집에 다시 들어가? 앞으로 당신 볼 일 없고 같이 살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이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주 본인 생각만 하는구만. 본인 생각만 하는 건 당신이지. 허구한 날 술 먹고 날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들도 괴롭히고 이제 며느리들까지 무시하면서 아예 가족들을 본인 밑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뭐라고 했다고 그래. 아니, 그런 말도 못 들을 거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내 탓하지 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지. 다시 연락이 왔던 남편은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기보다는 저희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다면서 오히려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러라고 하고 혼자서 평생 잘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뒤로는 며느리들이 해주는 음식 그리고 여행을 종종 보내주며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무서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절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드디어 제가 인생을 다시 되찾았다면서 앞으로는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곧이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 중 작은 빌라를 저에게 하나 주었는데요. 엄마, 앞으로 세 받으시면서 노후 즐기세요. 어차피 따로 관리 맡기려고 했던 건물이고 크지 않아요. 딱 엄마가 관리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어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단다. 지금 용돈으로도 충분해. 엄마, 형이 준다고 할 때 받으세요. 나중을 생각하셔야죠. 아버지 때문에 노후도 제대로 준비 못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하세요. 하지만 너무 미안한데 부모가 돼서 직접 주지는 못할 망정 받고만 있으니 말이야. 수민이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걱정 말고 받으세요, 어머니. 저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도 몰랐지만 남편 생각이 이렇게 안 날 줄은 몰랐어요. 항상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여서 모든 남편 걱정뿐이었거든요. 직접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며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제 인생에 남편이 없는 날을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살아보니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들들이 준비한 고소자료를 토대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접수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은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하며 저를 위해 며느리와 아들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저도 남편과 살았던 기간이 있다 보니 짠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아들들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줬어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기로 한 뒤 조사를 받으면서 지냈는데요. 그때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무리 미워한다고 하지만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서에서 만난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살이 어찌나 빠졌던지 빼빼 마른 몸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나타난 남편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지더라고요. 아들들도 놀랐는지 남편을 보자마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걸 보니 다들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그날은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가며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들에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고소 처리는 제가 취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으로 갔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어요. 집에 다 와서 들어가기 전 비밀번호를 치려고 하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애팬님 말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 온몸에 명품을 칠한 것은 물론 얼마 전에 아들한테 건물까지 받았다던데. 그걸 어떻게 놓쳐? 자기는 좀만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그 건물만 내 명의로 가져오고 바로 당신한테 가려니까. 아주 아들들이랑 날 보더니 살이 쏙 빠진 모습에 아주 맛이 갔더라니까. 내가 이 방법이면 먹힌다고 얘기했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연락도 없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당신 방금 한 말 다 사실이야? 일부러 그런 거라고? 오해야. 내가 당신 두고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겠어? 그럼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확인해보면 되겠네. 음성 지원도 된다지. 당신이 당당하면 직접 지금 확인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오해라니까? 남편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집에 있는 홈캠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나간 시점부터 다른 여자들을 불러들여 집안에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와 행동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고소 취하를 생각했던 제가 불쌍해지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건물을 제가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또다시 저의 물질적인 것을 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단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대로 아들들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모두가 분노했고 그 버릇 어디 안 간다면서 사실 본인들은 학생 때도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증거를 모을 수가 없어 저에게 더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다시는 봐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신 보지 말자. 잠시라도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했던 내가 등신이지.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진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란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어? 나 30년 넘게 당신이랑 살면서 당신만 봤어. 거짓말 치지 마. 애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치맛바람 따라다니는 거 내가 몰랐을 줄 알았어? 다시 만나는 일 없을 거야. 여보! 그날 이후 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죠. 저는 마음이 뜬 지 오래였으니까요.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저는 아들들과 며느리가 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간 다음 가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뒤 남편을 제대로 고소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상간녀까지 있으니 소송을 그대로 걸어버렸는데요. 이게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 성립이 되는 부분이라 바로 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아이들이 준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며 요즘에는 건물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를 받으면서 사니 돈도 부족하지 않고 애들도 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챙겨주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사실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은 특히 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된 부분이 사람의 본성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얻기 위해 일부러 성품이 좋은 척을 했을 수 있지만 그게 쭉 유지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동안 멍청하게 당하고 살았지만 저는 행복해져야 한다는 며느리와 아들들의 도움으로 제가 원하던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머물고 있던 집은 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처분해버리면서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요. 저는 절대로 남편을 다시 받아들여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연락도 차단을 했습니다. 답답하게 굴던 저도 한순간에 돌아서면 이렇게 잘라낼 수 있구나 나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하루빨리 잘라버릴 걸 하는 생각이 들긴 해도 지금 이 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준 며느리와 아들들을 위해 다시는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혼 절차까지 다 진행이 된 뒤로는 아들들은 갈 곳 없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긴 했는지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줬다고 하는데요. 그 건물이 바로 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주지 않으면 바로 내쫓을 수 있으니 통쾌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욱 분노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이 바로 제지했고 이 정도 시세로 들어갈 집이 없었던 남편은 제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고 난 뒤에는 삶이 더 즐거워지고 주변에서도 많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지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면 다들 미리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이렇게 사니 정말 좋은데 그동안 내 청춘을 모두 낭비한 것 같아서 슬퍼.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 중이야. 얘, 네 남편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사랑꾼이잖아. 그런 사람이 폭력을? 사람 진짜 모르는 일이다. 이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내가 그러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 게다가 가스라이팅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며느리랑 든든한 아들들이 있으니 앞으로는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 에휴, 정말 다행이다. 단 1, 2년 사이에 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제 인생을 다시 되찾으면서 그동안 여행을 못 가본 곳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홍콩과 마카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보는 눈도 생기고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까지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따로 본 적은 없었는데요. 세입자로 월세를 꾸벅꾸벅 주는 것은 물론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까지 주다 보니 매일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남편에게 맞고 살았던 저를 구원해준 며느리들에게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들도 저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줬는데 너무 외면만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항상 아들들이 이혼해라 신고해라 하면 무서워서 도망치던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평상시 저는 그런 소극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게 느껴지기도 해요. 초반에 처음 맞았을 때 바로 이혼을 했다면 지금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에서야 이런 생각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남편은 저의 이런 행동들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항상 맞으면 피하고 숨어있고 또 남편을 겁내하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즐거웠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부모님도 정말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맞았다고 하면 본인의 아들 편을 들며 항상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이상 어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렸었는데 든든한 아들들 덕분에 이렇게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네요. 얼마 전에는 손주들까지 생기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도 이제 제 얼굴에는 귀티가 난다면서 사람이 어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며 놀라기도 해요. 앞으로 저는 저에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하겠지만 저를 무시하고 낮게 여기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지금의 전 남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월세가 밀리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연락해서 돈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그 건물이 제 것이 될 줄 몰랐겠죠. 아마 알았다면 좋아요.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건물이 남편에게 넘어갔을 때 저는 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는 셋째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여행을 떠난 적도 있는데요. 셋째 아들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현수 덕분에 가능했던 일 아니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형수들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형들도 날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뭐 또 다른 걸 한 거 있니? 엄마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우리도 아빠한테 잡혀 살다 보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 그럴 때마다 형수가 우리를 엄청 잡았어. 그게 정말이야? 네 형수들이? 엄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본인들이 나서서 우릴 도와준 거야. 그리고 그 건물 형 거 아니고 형수 거래. 몰랐는데 형수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더라. 둘째, 셋째 형수도 장난 아니야. 그중에서 첫째 형수님이 가장 대단하시더라고. 저는 수민이가 한 번도 금수저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저에게 그렇게 선물을 해주는 거라고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셋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수민이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수민아, 잘 지내고 있니? 아기는 잘 크고 있고?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요즘 엄청 칭얼대요. 어머님은 어떻게 아들을 셋이나 키우셨어요? 너무 힘드네요. 다른 건 아니고 셋째한테 들었는데 그 건물 원래 네 거라며. 그렇게 큰 걸 나한테 줘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걸요? 생명의 은인이라니? 내가? 어머님은 왠지 기억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 20년 전에 슈퍼 앞에 있던 꼬마 기억하세요? 저는 수민이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슈퍼 앞에 꼬마를 기억하냐는 말에 바로 단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장을 보러 갔을 때 가족들을 잃고 서 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가족들을 찾아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서 그 친구 진짜 부모님을 찾아줬거든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 중 하나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다른 남녀가 와서 이 아이는 본인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니 갈 길 가시고 애 이리 주세요. 애가 무슨 물건이에요? 그리고 애 아빠라면서 이름도 몰라요? 아빠 아니에요. 무서워.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애가 아니라잖아. 당신 손 놔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알고 보니까 수민이는 그때 당시 납치범들에게 도망을 치다 길을 잃은 상태였고 제가 도와준 것이었어요. 그때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제가 수민이를 만났을 땐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여서 아마 제가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수민이도 많이 크기도 했고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더라고요. 어쩜 이런 인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하기도 하고 저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생명의 은인이니 앞으로도 엄마로 모시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수민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얻은 게 맞다며 예전에 하던 사업이 잘 돼서 지금까지 잘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이 있기도 해서 저에게 주는 건 어렵지 않았다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생명의 은인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제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때 그 아이가 제가 살려준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고 느껴지게 되는데요. 아들도 결혼하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요즘에는 수민이는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찾아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둘째와 셋째도 저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해주고 항상 저를 찾아주는데 고맙고 또 이 행복을 놓지 않기 위해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했지만 저를 꺼내준 사람이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연을 만났을까 싶기도 하고 특히 수민이와는 더 깊은 인연이다 보니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종종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그동안 탄탄히 마음을 정리한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 폭행과 관련해서도 벌금형이 떨어져서 아주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통쾌하기도 하고 앞으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그동안 제게 했던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저를 놓고 살았던 만큼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금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게 괜찮다고 나중에는 다시 다 되돌아온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이 안 된 딸아이를 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통해 다른 분들의 사연만 듣게 되다가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살쯤 7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이성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 중 하나가 외모였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추구하던 이상형의 외모였거든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훤칠한 키와 이목구비가 뚜렷해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편은 7살 어린 저의 행동이 모두 귀여웠는지 늘 다정다감하게 대해줬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이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 시어머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에 시아버지께서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과 교제 중이었고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첫째 아들이었고 연년생인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은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아버님께선 살아생전 며느리 될 사람을 빨리 맞이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나마 저희 남편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니 제 얼굴이라도 볼 겸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가지 않은 상태라 시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가 부담스러웠는데요. 시아버님이 췌장암 투병 중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식사를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속으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아버님의 첫인상은 정말 인자하시고 좋았습니다. 시아버님을 실제로 만나 뵙고 나니 외모도 그렇고 인상도 모두 남편이 시아버님을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시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만난다고 해서 한번 보자고 한 건데 우리 아들에 비하면 외모가 영 형편이 없네요. 키도 작고 너무 말라서 어디서 쓸고. 저는 다짜고짜 제 외모를 평가하시는 시어머님이 당황스러워서 대꾸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 초대해놓고 무슨 말이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할게요. 우리 지석이랑 만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결혼 생각은 있는 건가요? 시아버님이 결혼 얘기를 꺼내시자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남편은 아직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고 저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랑 예쁘게 잘 만나고 있고 지금처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생각지도 못한 답변에 남편은 제 손을 잡아줬고 시어머님이 다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우리 지석이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가씨 혼자서 김치국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시어머님 말씀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의 외모나 첫인상이 시어머님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는데 사람 면전에나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으니까요.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을 가로채며 제게 얘기하셨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사람 얘기한 건 다 무시해요. 우리 지석이랑 예쁘게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구먼. 지석이랑 아가씨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할 텐데. 저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암투병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시아버님을 식당에서 처음 뵙고 6개월 후에 시아버님은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결혼을 서둘렀다면 시아버님께서 우리 결혼식을 보실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라 모든 것들이 섣불렀거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견례를 했을 때 시어머님과의 갈등이 처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님이 말을 걸러서 하시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혹시나 말실수를 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요.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박간 양반이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셔서요. 둘째 아들은 오래전부터 독립해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고 원래부터 제가 우리 첫째 아들하고 같이 살았으니 괜히 따로 돈 들여서 살림 차릴 필요 없이 새아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하고는 집을 따로 알아볼 생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시어머님께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결혼하면 유진이랑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님께서 벌컥 화를 내셨는데요. 이 녀석아, 여자한테 푹 빠져서는 이 애미는 홀로 집에 두고 나갈 셈인 거야?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해야지. 네 아버지도 돌아가신 판국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네가 엄마한테 하는 꼴을 보면 두 눈 못 감으시겠다. 그때 제가 시집살이 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 싶으셨는지 저희 엄마가 나서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적적하시죠? 그동안 큰 아드님하고 같이 생활하셨으니 따로 산다는 건 상상도 못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도 유진이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본인 가정이 생기는 건데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아이들 내보내줘야죠. 그것도 도리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 말씀에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싫다 좋다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그날 저녁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긴히 얘기할 게 있으니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남편도 없이 저 혼자 시어머님을 뵈러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왠지 저한테 집에 들어와 살라며 설득하시려고 부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같이 시어머님 댁에 가자고 얘기하려 하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이 저에게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그날 저녁에 시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유진아, 네가 어머님을 닮았더구나. 내가 하는 얘기에 꼬박꼬박 반대되는 말씀만 하시고. 너희 집은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우리 집은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동일한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원. 너희 부모님 모두 선생님이라고 하시길래 점잖게 봤더니 배우신 양반들이 날 두고 훈계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한바탕 엎으려다가 우리 아들 체면 봐서 꾹 참았어. 저는 시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오빠랑 나가서 살기로 얘기를 끝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알고 계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유진이 너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말 대꾸 하는 거야? 그래 오냐? 그렇게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가 살고 싶으면 나가. 대신 나는 신혼집 구할 때 땡전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으니 너네끼리 알아서 신혼집 구해서 살든지 말든지 하고. 저는 남편과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어머님께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서 당당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오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당연히 돈까지 받을 순 없죠. 저희끼리 알아서 집 구해서 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님 돈은 받지 않겠다며 당돌하게 얘기하자 괜히 기분이 나쁘셨는지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 근처로 구하도록 해. 내가 아프거나 큰일 생기면 너네가 당장 달려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매주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집 들러서 같이 밥 한 끼 정도 하는 건 어렵지 않지? 저는 시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 집 가까이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면 허구한 날 저희 집에 찾아오시거나 저희 보고 집에 오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건 제가 오빠랑 얘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또다시 그 특유의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우리 아들이야 당연히 엄마 말 듣겠지. 아니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석이도 따라올 테니 지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시어머님은 제가 마치 본인 말씀을 거역하면 남편과의 결혼을 이제 와서 반대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달달 볶으실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시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겠다 싶어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죠. 결국 저희는 시어머님 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고 예상대로 시어머님은 저희 신혼집을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매일같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철저하게 첫째 아들에게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살았어요. 아들에게만 의지하면 되지 며느리한테까지 의지하시는 게 문제긴 했지만요. 제 직업은 요리 연구가인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님은 먹고 싶은 게 생각나시면 저한테 매번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연락을 하셔서는 오늘은 전복구이가 먹고 싶다, 내일은 갈비찜이 먹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메뉴를 미리 정해서 알려주셨어요. 유진아, 며느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네가 요리 연구가이다 보니 나보다 요리를 잘해서 너무 좋아. 내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매일같이 며느리가 지겹지 않도록 색다른 요리를 해준다고 말이야. 저는 시어머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밖에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를 1대1로 대하실 때는 종 다루듯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님께서 가까이에 살고 계시기도 하고 우리 집 반찬 만드는 거 조금만 더 만들어서 시어머님께도 나눠드리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요구하시는 음식들이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것들이라 시어머님 덕분에 저희 집 식비가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님이 모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님께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직업이 요리 연구가이긴 해도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서요. 저도 다른 집처럼 평범하게 한번 요리를 하면 일주일 동안 같은 반찬을 먹기도 해요. 매일같이 이렇게 어머님께서 드시고 싶은 음식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시면 저도 힘에 부쳐요. 시어머님은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울상을 지으시더니 저희 남편을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지석아, 나 서러워 못 살겠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리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면박을 주는 거야. 아유, 아들아, 너도 뚫린 입이 있으면 말해봐. 네 어미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 거야? 시어머님이 금방이라도 우실 것처럼 얘기를 하자 남편은 시어머님 편을 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대로 요리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얘기를 해. 엄마 덕분에 나도 다양한 음식 먹어서 좋구먼. 여보 덕분에 우리 외식도 거의 안 하고 항상 집에서 밥 먹잖아. 외식하는 것도 돈이 꽤나 많이 드는데 우리 집은 집에서 식사하면서 식비도 절약하고 있잖아. 저는 남편이 내심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는데 시어머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니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반면에 시어머님은 첫째 아들이 며느리가 아닌 본인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니 별게 다 뿌듯하셨나 봐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진이, 너도 지석이가 하는 얘기 들었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석이도 밖에 음식보다 아내가 해준 음식이 더 좋다고 하잖아.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정말이지 시어머님부터 남편까지 다 같이 합세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저만 여전히 시어머님께 음식해서 나르느라 힘에 부치고 스트레스 받을 뿐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님과 갈등이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25살에 결혼했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굳이 안 가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부부에게 임신 소식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30살이 되자마자 남편과 저는 모두 산부인과에 가서 난임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남편의 정자수가 평균보다 적어서 자연적인 관계로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생각지도 못하게 본인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임신이 어려웠다는 걸 알게 되자 많이 낙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의기소침해질까봐 아무 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오빠, 괜찮아. 인공수정하면 지금보다는 임신할 가능성 높다고 하잖아. 우리 노력해보자. 저희는 그렇게 인공수정을 시도했고 2번째 시도한 끝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 내내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잘 먹지 못하고 직접 요리하는 건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매번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던 제가 입덧 때문에 더 이상은 반찬을 못 만들겠다고 하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석이가 자궁이 튼튼한 여자를 만났으면 진작에 애 둘 셋은 거뜬하게 낳았을 텐데. 자궁이 약해서 인공수정인가 뭔가까지 해서 임신했으면 괜찮을 것이지. 입덧까지 심한 거 보니 태어날 아기가 드센가 보다. 저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듣는 앞에서 드세다는 소리를 하시니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저 때문에 늘 편하게 드시던 반찬을 못 먹게 됐으니 언짢은 듯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대신해 나서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유진이 때문에 그동안 임신을 못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저 때문에 그런 거래요. 엄마 아들이 정자수가 평균보다 적어서 그동안 자연 임신이 어려웠다고 하니까 유진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얼굴이 빨개져 당황하시더니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오빠를 생각해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시어머님이 알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임신 문제를 거론하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시어머님 덕분에 태교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동안 시어머님께 정신적으로 달달 볶이면서도 다행히 사랑스러운 딸을 건강하게 출산했는데요. 태어난 딸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사랑스럽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시어머님께서는 아예 오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아들을 원하셨는데 제가 딸을 낳게 되자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시어머님께 섭섭한 마음에 출산 소식을 굳이 전화로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성화의 출산 당일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다. 몸조리 잘하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니. 내년에 아들 낳을 생각하고 이번엔 그냥 경험했다고 치자. 저는 인공수정으로 힘들게 얻게 된 딸이라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었는데 시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려요. 나중에 태어나면 아기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저는 그렇게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 남편도 저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주일 정도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첫날 남편이 일주일 휴가를 낸 걸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지석아, 너 지금 휴가지? 엄마가 너무 우울해서 그러는데 엄마랑 며칠간 속초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 그동안 유진이가 반찬도 안 해다 주고 라면이나 먹고 지냈더니 속초 가서 대게랑 해산물을 좀 먹고 싶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남편 전화기 너머로 들렸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X자를 그으며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시어머님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석아, 엄마 사실은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래. 네 아빠 그렇게 보내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고 있지? 엄마가 계속 집에만 있다간 우울증에 빠져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데리고 여행 좀 가줘라, 아들. 남편은 시어머님의 울먹거리는 목소리에 다시금 마음이 약해졌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드신가 본데 나 1박 2일로 엄마 모시고 속초 좀 다녀와도 될까? 여보도 지금은 조리원에 있으니까 혼자서 아기 볼 일도 많지 않고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는 남편이 또다시 시어머님의 계략에 넘어가 제가 아닌 시어머님 편에 서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오빠 아기 낳은 아내를 이렇게 혼자 놔두고 어머님 모시고 지금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는 남편 앞에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한테 당하고만 살았는데 아기를 낳아서까지 환대는 못 받을 망정 제 남편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 시어머님이 너무나 싫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며 싫어하자 시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했고 제가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들어하여 여행까지는 어렵고 잠시 집에 들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계획대로 큰아들과 속초 여행을 못 가게 되자 그 이후부터 저를 좀 더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님과 갈등이 최고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도련님께서 갑작스럽게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집안에 인사시키러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던 도련님인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도련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요. 남편과는 1살 차이밖에 나지 않고 성격이 시어머님을 닮아 본인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에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평상시에 형이라고도 잘 안 부르고 야라고 부른답니다. 어쩌다 남편한테 무언가 부탁할 게 있을 때만 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는 달리 살갑지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도련님 본인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스스로 독립해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 그동안 이렇다 할 연애도 하지 않고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지내왔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건으로 전 도련님을 아주 싫어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도련님이 제가 결혼하고 신혼 2년 차쯤 뜬금없이 주말에 저희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집으로 가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도련님과 이렇다 할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도련님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하니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 일단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형제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방으로 자리를 피해줬는데요. 워낙 전셋집이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둘이서 대화하는 게 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형,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을게. 나 3천만 원만 빌려주라. 회사 그만두고 친구랑 같이 식당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시중에 가진 돈이 모자라서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빌려줘.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몇 배로 갚을게. 저는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는 도련님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지웅아,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무슨 갑자기 사업이야. 그리고 요리할 줄도 전혀 모르는 애가 식당을 차리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희 남편도 도련님의 얘기가 얼토당토하지 않았나 봐요. 내가 요리를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형이 알 바는 아니고 3천만 원만 빌려줘.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땡전 한 푼 없으시다고 형한테 빌리래.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집을 구할 때부터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모두 쏟아부은 걸 아시는 어머님이 도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방 안에서 듣고만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3천만 원이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그만한 돈 없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도련님은 돌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갑자기 형이랑 대화하는데 끼어들어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니요. 매너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솔직히 돈이 없다는 건 핑계고 신용대출이라도 당겨서 빌려주면 되잖아요. 도련님 말 하나하나가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더라고요. 남편도 더 이상 도련님과 대화가 불가능하다 싶었는지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님께 바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지서가 지웅이한테 들었다. 형제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유진이 걔는 지가 뭐라고 형제들 대화하는데 끼어들어서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야? 미운 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고? 아무튼 동생이 어렵게 결심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줘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도 그러시길 바라실 거야.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님까지 거론하면서 저희에게 당연한 듯이 돈을 요구하시는 시어머님이 뻔뻔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이제는 가정을 이룬 사람인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시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신용대출을 받아 도련님께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도련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금방 갚겠다고 약속해서 바보같이 그 말만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련님은 결국 식당을 열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업을 했고 지금까지도 3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저는 도련님을 뵐 때마다 3천만 원이 떠오르고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도련님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 내막을 들어보니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같은 건물에 있던 내과 병원 여선생님에게 첫눈에 반해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선생님은 도련님보다 2살 많았는데 이미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선생님 입장에서는 2살 연하인 도련님이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호감을 표현하니 나쁘지만은 않았고 재혼까지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도 그동안 이성에 관심이 없다가 거의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며 그 여선생님을 놓치기 싫다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게 탐탁지 않았지만 의사 며느리라는 점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도련님도 이미 혼기를 지난 시점이라 빨리 결혼시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련님이 얘기한 대로 결혼하실 분이 시어머님 댁에 인사오기로 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한테 2주일 전부터 의사 예비 며느리가 온다며 직접 요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막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집에 온 지 5일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아기도 돌봐야 하는데 저한테 30첩 반상을 차리라고 하시니 해도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30첩 밥상이라니 저 혼자 그렇게 많은 요리들을 어떻게 다 해요. 저 아기 낳고 손목도 너무 아프고 아기도 돌봐야 하는데 이번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님께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제가 예전에 도련님께 사업 자금을 못 빌려드린다고 나서서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 못마땅하셨나 봐요. 너 어차피 예전에 지웅이한테 돈 빌려줄 거였으면 기분 좋게 빌려줄 것이지. 여러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서 지웅이도 결국엔 사업까지 망한 거 아니야. 아니, 지웅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번엔 네가 먼저 나서서 요리한다고 하진 못할 망정 내가 등 떠밀어줘야 하니 아유. 저는 상상도 못했던 시어머님의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은 제가 예전에 돈 빌리러 온 도련님을 매몰차게 내보냈던 게 마음에 쌓이셨는지 그걸 원한 삼아 저한테 요리를 시키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산후조리도 전혀 못했는데 시어머님도 아이를 낳아본 엄마 입장에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머님, 제 다리 좀 보세요. 아기 낳고 아직 퉁퉁 부어서 코끼리 다리 된 거 안 보이세요? 그냥 서 있는 거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저한테 요리를 하라고 하세요. 해도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 버럭 대들자 제 다리를 보시고는 시어머님도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래. 다리가 많이 붓긴 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하나밖에 없는 도련님 결혼 좀 시키자. 배달 음식 시킬 수도 없고 내 체면이 있는데 네가 나보다 요리를 잘하니까 이번에 한 번만 부탁 좀 하자. 이번엔 시어머님이 마지못해 부탁조로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시댁에서 절대로 요리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결혼하실 분을 데리고 온다던 당일이 됐어요. 저는 엄마 품이 필요한 갓난쟁이 아기를 그 전날 친정엄마에게 맡겼고 시댁에는 당일 아침부터 30첩 밥상을 차리기 위해 일찍 갔어요. 다행히 예비 동서가 시어머님 댁에 도착하기 이전에 모든 요리를 끝마칠 수 있었고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드라마를 보고 있던 시어머님이 제가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보자 부엌으로 냉큼 달려와서는 제가 만든 반찬을 맛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인상을 쓰시며 다짜고짜 몇 가지 반찬들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경악했어요. 아기 낳고 간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짜? 혓바닥에 닿자마자 소태같이 짜서 도저히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네. 우리 지웅이가 형수님이 요리 연구가라고 소개했을 텐데 이따위로 요리해서 쓰겠니? 죄다 버릴 테니까 음식 칸에 신경 써서 다시 만들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커지자 방에 있던 도련님이 나와 말씀을 거들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집에 오는 귀한 손님한테 짠 음식으로 대접하면 됩니까? 진작부터 신경 좀 써서 요리해 주시지 그랬어요. 오늘처럼 중요한 자리를 음식 때문에 망치면 형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차라리 배달 음식을 시켜서 미리 준비할 걸 그랬네. 저는 뚫린 입이라고 도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제 옆에 있었다면 제 편이 되어 말이라도 거둘 텐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면서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시어머님과 도련님은 평소보다 더욱 저를 막대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가만히 듣고만 있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그날 모두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오빠랑 결혼했지 어머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오빠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서 이제는 하다못해 아기 낳은 지 한 달도 채 안 된 사람한테 30첩 밥상을 차리라고 하다니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대들자 시어머님이 잠시 당황하시더니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따 대고 큰 소리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어디서 배운 집안인 척 굴더니만 이제서야 네 본색이 나오는구나. 도련님도 시어머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형수님,
오늘 꼭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한테 대들어야겠어요? 이제 곧 저희 집에 여자친구가 인사 올 텐데 참 생각 없이 행동하시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30첩 밥상을 싹 다 버린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부엌에서 들고 나와 거실 한가운데 다 쏟으며 이야기했어요. 네, 저 이제는 제 본색 드러내고 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머님께 휘둘려 살지 않을 거예요. 귀한 손님 오시는 자리니까 쓰레기 같은 음식 죄다 버리시고 배달 음식 시켜서 드시든지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네 아들 무조건 파혼시킨다. 저는 저 같은 희생자 며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6년 동안 시어머님과 집만 다를 뿐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하면서 시달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시어머님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댁을 나와서 혼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꽃다발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시댁 쪽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도련님과 결혼하실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혹시 저희 도련님, 그러니까 도지용 씨 여자친구분 되세요? 제가 도련님 성함을 얘기하자 여자분이 깜짝 놀라며 도련님 여자친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뵙게 되네요. 저는 도련님 형수예요. 아시겠지만 도련님한테 연년생 형 한 명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형수라고 하자 여자분은 밝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감사해요. 지웅 씨한테 얘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요리 연구가시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반대쪽으로 가시는 걸 보니 다른 볼일이 있으신가 봐요. 도련님이 결혼하실 분은 잠깐 길에서 대화를 나눠도 다정다감하고 좋은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안 그래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 여자분께 저희 집안의 실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죠. 저기 초면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 결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시어머님 보통 분 아니세요. 의사 예비 며느리 온다고 저한테 아침부터 30첩 밥상 차려놓게 해놓고서는 싹 다 버리고 저한테 다시 만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도련님은 그런 시어머님 두둔하며 저를 같이 몰아세우시고요. 제가 다짜고짜 그런 얘기를 하자 여자분께서 적잖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침착한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다시 얘기해줬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번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시어머님께 6년 동안 시달리고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같이 살았다는 걸요. 저와 같이 다른 희생자 만들고 싶지 않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듣던 여자분은 잘 알아들었다며 일단 도련님과 약속한 거니 시댁으로 인사하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제 얘기를 듣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분과 헤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 집 막 도착했는데 밖으로 나갔다며? 지웅이 결혼하실 분 왔으니까 얼른 엄마 집으로 와. 남편은 제가 시어머님 댁을 나온 앞뒤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날 잡고 도련님 결혼을 깽판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시어머님 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님 댁에 들어가자마자 참 진귀한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방금 전까지 저한테 막말하시던 시어머님께서 의사 예비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들어온 걸 보자 억지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유진이 왔구나. 왜 이제서야 온 거야? 아기 낳고 몸도 아직 덜 풀렸을 텐데 움직일 생각 말고 여기 와서 예비 동서랑 소파에 앉아서 대화 좀 나누렴. 저는 시어머님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정말 역겨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가고 금세 배달 음식을 시켰는지 접시에 담아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 말씀대로 소파에 앉아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저를 대신해 예비동서가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 예비동서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이 흐뭇해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처음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니 앉아있어요.
아우,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인성도 좋고 누구처럼 바락바락 대들지도 않고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네요. 시어머님은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일부러 예비동서를 더 환대하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의사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좋았는지 옆에 바짝 붙어서는 배달 음식을 밥 위에 놓아주며 챙겨주시더라고요. 저한텐 결혼하고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님인데 시어머님 모습이 정말이지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다 싶어 도련님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도련님, 이제 곧 결혼하실 텐데 그 전에 저희 부부한테 빌려간 3천만 원은 갚으실 거죠? 제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자 도련님이 당황하더라고요. 형수님, 그 돈은 그냥 형이 저한테 사업 투자금으로 내준 거죠. 제가 3천만 원 갚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한테 돈을 빌려가서 몇 배로 갚겠다고 얘기했을 땐 언제고 말을 바꾼 도련님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서서 얘기하더라고요. 지웅아, 그 돈은 우리한테 갚겠다고 한 돈이었잖아. 내가 신용대출까지 받으면서 건네준 돈이었는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여유 있을 때는 갚아야 돼. 남편은 그동안 도련님한테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느라 없는 살림에 저와 같이 맞벌이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이자를 갚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예비 재수씨가 있는 자리지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저희 대화에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석이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한테 3천만 원 빌려주는 게 얼마나 그리 대단하다고 생색이야. 아니 그리고 지금 지용이가 우리 이쁜 의사 며느리 세아가랑 결혼하면 그까지 3천만 원 정도야 껌값이지. 금방이라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어. 시어머님의 말씀은 마치 의사 예비 며느리가 결혼하면 남편의 대신에 3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들렸고 옆에 앉아있던 예비동서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시어머님이 저를 다시 저격해 얘기했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쓸데없이 3천만 원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아이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안에 장손 귀한 거 알았으면 친작이 임신해서 아기 낳을 생각은 하지 못할 망정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결국 딸이나 낳고 아유... 저는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대화 맥락에도 없는 아기 얘기를 꺼내자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더 이상은 안 참는다고요. 그동안 임신 못했던 건 저 때문이 아니고 오빠 때문에 그랬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아들 키워봤자 무슨 소용있나요? 도련님처럼 책임감 없는 아들 10 낳을 바에 딸 하나 낳는 게 훨씬 나아요. 시어머님은 제가 다시 바락바락 대들자 옆에 의사 예비 며느리가 있다는 걸 잠시 까먹으셨는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년이 정말 나한테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우리 지석이에 비하면 인물도 안 되는 거 큰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감사하진 못할 망정 이제 와서 싹수 없는 본색을 드러내서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고 늘 너 때문에 콩가루 집안 되게 생겼다 이년아!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예비동서를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면 똑똑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 잘 지켜보셨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안 들어와서 저처럼 바보 같은 며느리 되지 않으려면 당장에 도련님하고 파혼하세요. 저 같은 피해자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던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시더라고요. 이년이 어디서 감히 뚫린 입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지석이 너 당장 이년하고 이혼해. 우리 집안을 아주 그냥 얼마나 개똥같이 봤으면 이런 자리에서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겠어. 어차피 우리 집 장손을 낳은 것도 아니니 네가 낳은 딸 혼자서 어디 고생하면서 키워봐. 시어머님은 이성을 잃으셨고 시어머님이야말로 이제서야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남편은 시어머님의 두 손을 제 머리에서 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동안 우리 집사람 그렇게까지 괴롭혔으면서 저보고 이혼을 하라니요. 그리고 우리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하라는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세요? 그동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적적하시고 힘드실까봐 저도 우리 집사람 맞춰드리려고 했던 거 눈에 안 보이셨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치자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박간 양반. 지금 우리 애들 하는 꼴 좀 보소. 지 엄마 귀한 줄을 모르고 엄마한테 빽빽 소리나 지르고 앉았고, 지 마누라 편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아유, 내가 죽어야지. 여보, 나도 데리고 가소. 남편은 시어머님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 저 이대로는 우리 집사람 이렇게 엄마한테 괴롭힘 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 못 봐요. 그동안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엄마 옆에서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지웅이 너도 똑똑히 들어. 그동안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옆에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챙겨드린 적 있어? 그동안 내가 엄마 옆에서 거의 모시다시피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 옆에서 살면서 챙겨드려. 도련님은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라는 얘기에 흥분했습니다. 네가 형이고 장남이잖아. 내가 왜 엄마를 모셔야 되는데? 그동안 너도 장남이니까 책임감 가지고 엄마 옆에서 모시고 지낸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내가 엄마를 맡아서 모시고 지내라니. 아니 무슨 어이없는 경우야 지금. 도련님 말씀에 시어머님은 많이 섭섭하셨는지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로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아들 둘 다 잘못 키워서 이 사단이 나는구나. 내가 박간 양반 떠났을 때 같이 세상을 등졌어야 이 꼴을 못 봤을 텐데 못하러 지금까지 살아서. 시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잠깐 시어머님이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모든 일들의 발단은 시어머님이 시작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끼리 싸우느라 잠시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예비동서를 잊고 있었더라고요. 예비동서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모두 지켜봤고 두 눈을 꼭 감았다가 어렵게 입을 떼며 얘기했습니다. 참 현명하고 멋진 며느리를 두셨는데 시어머님께서 인물을 못 알아보시고 하대를 하시니 옆에서 지켜봤을 때 참 안타깝네요. 제가 오늘 인사드리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콩가루 집안에 잘못하다간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올 뻔했네요. 제가 전 남편하고 이혼한 이유도 저를 달달 볶은 시어머님 때문이었는데 도저히 이 집안에서는 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님 되실 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웅씨, 우리 파혼해요. 도저히 지웅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예비동서는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련님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예비동서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 그렇게 도련님은 그 여선생님과 파혼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 남편이 말한 대로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시어머님과는 멀어졌어요. 물론 남편이 장남이고 모질지 못해서 시어머님과 떨어져 있어도 아직까지 자주 연락하고 지내지만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님께 휘둘리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어머님과는 일절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어머님도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한테 많이 학을 떼셨는지 따로 연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하고 6년 만에 시어머님으로부터 벗어나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건강해졌네요. 지금은 어린 딸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